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여러분 47페이지 펴시고요. 우리가 앞 시간에서 회계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다가 회계의 기본 과정 세 가지를 설명을 했었죠. 끝날 무렵에 기업 실체의 과정, 계속 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라고 하는 회계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체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계에서 자주 쓰는 기간 개념의 용어들, 이 기간 개념의 용어들, 기초, 기말. 기초는 1월 1일이요, 기말은 12월 31일을 가리키는 거고, 월초는 매월 1일을 월초라고 그러고, 월말 하면은 매월 말일이 월말이 되는 거죠. 당기라 하는 것은 현재 회계연도를 말하는 것이고, 전기라 하는 것은 지난해의 회계연도를 말합니다. 차기라 하는 것은 다음 해의 회계연도를 차기라고 부르고요. 2월이라는 말은 다음 보고기간으로 넘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기 2월이라는 것은 뭐냐? 전기에서 단기로 2월 된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개정과목이 전기 2월이라는 개정과목이에요. 그러면 차기 2월이라는 개정과목이 있는데 차기 2월은 뭐냐? 단기에서 차기로 2월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침 결산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도 한번 이걸 보시면은 한번 자,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개정을 마감하고자 한다. 그런데 아직 재무상태표 여러분 배우진 않았었지만 한번 미리 한번 보겠어요. 아래의 괄호를 완성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있는데요. 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오늘 차변과 대변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기 차변이 자산이 증가할 때는 차변에 기록하고 자산이 감소할 때는 대변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기록이 빠졌는데 아무튼 보통예금에 뭔가가 11월 20일 날 입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기록했죠. 그리고 12월 25일 날도 100만 원이 어디서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내역은 하여튼 알 수 없어요. 들어왔고. 그 다음에 대변, 오른쪽을 보면은 11월 31일 날 통신비로 20만 원이 보통예금에서 인출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180만 원이 차변, 보통예금의 차변, 입금된 금액의 합계가 180만 원인데 통신비로 지출한 20만 원을 뺀 나머지가 160만 원이에요. 요 160만 원은 이제 결산을 할 때 장부를 마감한단 말이죠. 12월 31일 날 기말에 결산을 하는데 요 160만 원을 2월 시키는 거예요. 이때 2월 할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차기 2월이라는 걸 쓴다. 차기 2월이라는 건 뭐냐? 차기로 넘긴다는 금액이에요. 차기로 넘기는 금액이 160만 원. 그래서 요 160만 원이 그대로 이제 여기서 장부가 1년이 지났어요. 여기 두 줄 굵게 그어진 게 여기서부터는 2020년도 새로운 회계년도, 여기 이 장부는 2019년도 현재 회계년도라면 2020년도 1월 1일 날 요 160만 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여기다 뭐라고 쓰겠느냐 하는 게 이 문제의 괄호를 완성하시오의 괄호 속에 들어갈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개정 과목 두 개 중에 차기로 넘긴다는 것이 차기 2월이고 전기에서 받아왔다 2월 되었다 하는 것이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전기 2월이라고 장부에 쓰는 거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장부를 손으로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지금은 전산으로 하는데 왜 손으로 기록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전산으로 하더라도 차기 2월과 전기 2월이라는 용어는 계속 쓰고 있어요. 다만 그거를 우리가 펜으로 종이에 기록하지 않을 뿐이지 전자장부에 보면은 차기 2월, 전기 2월 그 용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여기에 들어갈 말은 전기 2월이다. 이걸 알아맞힐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에게 살짝 이야기했는데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내용은 자산, 부채, 차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가. 그래서 이 자산이나 부채, 자본 이 세 가지는 차기로 항상 이월을 시킵니다. 단기에 결산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국민은행에 부채가 3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단기에 결산 딱 하면 그 3천만 원이 없어지나요? 예, 갚지 않는 한 절대 안 없어집니다. 차기로 2월 돼요. 내년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도 마찬가지죠. 예, 자본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개정 과목들 여러분이 이제 점점 외워 나가실 텐데 어제 여러분들 외우기 쉬우라고 제가 A4로도 복사도 인쇄도 하나 해주었죠.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의 개정 과목들을 마감할 때는 항상 이런 스타일로 마감하는 거예요. 차기 2월, 전기 2월. 예. 자산, 부채, 자본을 마감할 때는 차기 2월, 전기 2월로 마감하는구나. 네. 지금 우리가 마감까지 아직 배울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조만간 금방 배울 거예요. 네. 그런 흐름에 대해서 금방 우리가 배워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 이 전기 2월, 차기 2월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까 장부를 통해서 살짝 이해를 하고 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이 시간 오늘은 이제 발생주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업 회계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발생주의라는 것이 말고 뭐 우리가 민주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게 있다면 그런 정치적 사상에 관한 거라면 이 발생주의다 또 하나의 비교되는 개념이 이 현금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현금주의. 그래서 우리가 장부나 세법을 처리할 때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법인세 세무조정 같은 걸 하는 경우를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현금주의로 처리를 해요. 예, 현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또는 현금이 유입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것을 입금으로 보지를 않는다든가 또는 지출되지 않은 것은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은 세법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즉 재무회계는 기준이 달라요. 세무회계는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런 회계고 세무회계가. 그럼 기업회계 즉 우리가 배우는 재무회계는 뭐냐? 기업의 재무 상태와 기업의 경영 성과를 유용하게 사실에 가깝게 표시하기 위한 회계가 재무회계이고 기업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기업의 경영 성과나 재무 상태를 제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 세무회계는 세금을 징수하는 데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라는 이런 개념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건 현금주의는 당분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재무회계를 공부할 거니까 현금주의로 회계를 인식한다는 거. 예. 그러면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에 인식하는 기준으로 현금 거래 이외의 비현금 거래에 대하여도 거래로 인식하고 회계 처리한다. 이에 따라 거래는 발생하였으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식되는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의 발생주의 개정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제 매출채권, 매입채무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외상한 거예요. 저런 게. 외상, 여러분 외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외상. 그러니까 매출채권이다 하면 우리가 매출을 하고 외상으로 한 것이 매출채권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그 돈. 그럼 매입채무는 뭐냐? 우리가 사오고 매입을 하고 외상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의류 도매업을 한다. 소매업을 한다. 도소매업. 옷 같은 거 이거 팔아요. 남성복, 여성복 해가지고. 그러면 옷을 팔 때 옷을 오늘
양복 정장을 한번 남성복 정장을 50만 원 주고 하나 팔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객이야. 우리 가게에 계속 해마다 이렇게 옷을 사주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지금 옷이 급한데 지금 당장 카드도 없고 돈이 안 되니까 요즘은 다 신용카드가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한 달 후에 주겠습니다 하고 외상을 해갔어요. 그러면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를 한다면 그 사장님은 매출 채권을 인식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옷은 주고 옷 주고 장부를 안 써. 예. 수익으로 안 본다 이거죠. 수익으로. 예. 수익으로. 그러면 언제 수익으로 보느냐? 한 달 후에 이제 그 A씨가 만약에 A라는 분이었다면 A라는 분이 50만 원을 이제 들고 사장님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한 달 후에 돈을 줘요. 그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현금주의입니다. 돈을 안 받으면 아예 장부를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조장은 하나 써야 되겠죠. 아무개시 외상 이렇게. 예. 근데 그 아무개시 외상이라는 건 정식 장부가 아니에요. 한 달 동안 회사의 수익으로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팔린 건데. 예. 그러니까 돈 안 받으면 수익으로 안 버는 그런 그게 현금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회계 처리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회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상품을 A라는 사람한테 옷을 인도했어요. 그럼 그 시점에서 그날 수익으로 봅니다. 50만 원 매출. 다만 매출로 잡으면서 돈이 안 들어왔네? 그래서 매출 채권으로 잡아요. 외상 매출금. 이런 매출 채권이라는 것을 설정하는 그 개념이 바로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여기 이번에는 보험료를 가지고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험료. 여러분 보험료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들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개 보험료는 다 선납입니다. 선불. 예.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향후 2년간의 자동차 보험료 20만 원을 일시에 현금 지급하였을 경우 2019년 자동차 보험료로 기록해야 할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 대개 자동차 보험료를 불입을 하면은 2년치 한 건에 불입하는 일은 사실은 없죠. 대개 1년치죠. 1년치. 자, 아무튼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2년이라고 했습니다. 예, 2년이라고. 그 2년치 20만 원이니까 2019년 1월 1일 날이면 이 20만 원에는 2019년치 10만 원과 2020년 거 10만 원 이 두 개가 20만 원인 것이죠. 그래서 발생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할 때는 2019년도에는 보험료를 10만 원이라고 기록하고 2020년도에는 보험료를 또 10만 원이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방식이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판단을 했느냐? 이런 판단을 했어요. 2019년도 보험 혜택을 위하여 발생한 금액은 10만 원. 이고 2020년도에 보험 혜택을 위하여 발생한 금액은 10만 원이다. 그런 차원에서 2019년도로 10만 원, 2020년 1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이 발생주의입니다. 그런데 현금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를 한다면 2020년도에는 현금 안 나갔으니까 보험료가 없고 2019년도에 한꺼번에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2019년도에 20만 원을 다 비용 처리한다 이거예요. 예. 현금주의에서는. 자,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현금주의도 존재합니다. 예, 현금주의도 존재하는데 우리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앞으로 회계 처리를 해 나갈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표를 쓸 때는 다 현금주의로 전표를 써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표 작성을 해보면요, 이 ERP 프로그램 같은 걸 사용하는 이런 기업에서는 이 회계 전표를 회계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총무과, 영업부, 구매과 뭐 이런 각 부서가 다 전표를 작성해요. 근데 각 부서 직원들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다 현금주의로 회계 전표를 씁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조정을 하느냐? 회계팀에서, 회계과에서 결산할 때 기말에 발생주의로 다 조정을 해요. 자, 다음에 07번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네. 뭐 지금 우리가 회계가 무엇인지 아직 세부적인 것을 배우진 않았지만 우선 이런 개념적인 이론이 지금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가볍게 여러분이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다 하는 거는 회계라는 거, 이 정보, 회계라는 그 정보, 회계 자료를 말하는 거죠. 회계 자료에도 질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의 품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품질. 모든 정보에도, 자료에도 어떤 품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다 그러면 회계 정보의 품질 특성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그러면 회계 정보의 이 질적 특성, 즉 품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예, 여기 굵은 글씨로 된 것만 우선 확인을 해보면 괄호 1번에 목적 적합성이라는 게 있고 쓱 지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괄호 2번에 신뢰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비교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정보의 품질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뭐냐? 목적에 부합되는 자료이어야 한다. 목적에 적합하냐? 네, 목적 적합성. 두 번째, 그 자료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자료냐? 신뢰성. 신뢰할 수 있느냐? 세 번째, 이 자료가 비교 가능하냐? 비교 가능하다는 말은 다른 회사와 우리 회사를 비교할 수 있다든가 전기와 단기를 비교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이 똑같아야 되죠. 비교라는 건 기준이 같아야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비교가 항상 그렇잖아요. 비교하려면 서로 기준이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발생주의에 의해서 결산을 하고 회계 처리를 하는데 우리 회사하고 동종회사인 다른 의류 판매 회사는 현금주의로 가령 회계 처리를 한다고 본다면 두 회사의 경영 자료, 회계 자료를 직접 비교해서 어느 회사가 경영 성과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는 힘들다 이거. 서로 개념이 달라요. 처리 기준이 달라. 이것이 비교 가능성입니다. 전기와 단기를 우리 회사 거를 가지고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의 회계 처리 방법과 단기의 회계 처리 방법이 일정해야만이 그게 비교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기준이 다르면 비교 가능성이 의미가 없다. 비교 가능성은 대체로 그겁니다. 기간별 비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업 실체 간의 비교.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교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이 기업 실체 간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사실 회계 자료를 가지고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회사는 반도체 전문 회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실적이 다 반도체 실적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라는 회사 안에는 반도체 사업부도 있지만 전자 사업부도 있단 말이에요. 텔레비전 또는 저런 공기청정기 뭐 이런 것도 삼성전자에서 많이 만들죠. 그러니까 가전제품까지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 실체 간의 비교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끼리 비교를 해야지. 어떤 자동차 회사는 비행기도 판매를 해요. 비행기하고 자동차를 같이 판매하는 그런 만약에 자동차 회사가 있다. 그럼 비교가 안 되죠. 바로 그런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 가능성은 좀 가볍게 보시고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의도에서 우리가 이제 좀 암기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목적 적합성에서 암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목적 적합성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목적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 목적에 맞아야 되잖아요. 예. 내가 어떤 자료를 만든다.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에 입사 자료를 만든다고 봅시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입사할 목적에 맞게끔 자기소개서도 쓰고 이력서도 쓰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전자 모집 요강을 보고 거기에 필요 서류가 뭐가 있었는지, 혹시 작성하는 이력서에 일정한 양식은 없는가, 이런 걸 보고서 준비해야 그게 목적에 맞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예. 자, 그게 바로 목적 적합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회계 자료에서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이 뭐냐?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 목적 적합성의 세부적인 내용, 예측가치. 예. 예측하는데 가치가 있어야 된다? 한번 여기 내용을 읽어볼까요? 예. 예측가치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정보 이용자가 기업의 미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순현금 흐름 등을 예측하는 데에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느냐, 그런 능력을 가진 회계 자료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왔어요. 반기 재무제표. 네. 지금 마침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시기가 지금은 7월이지 않습니까? 반기라는 게 언제냐면 6월 30일까지가 반기예요. 기초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말이 이제 기말이 12월 31일인데 딱 반절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기. 그러면 반기 재무제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6월 30일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6월 30일 지났다고 해서 전산회계로 한다고 해서 그냥 바로 재무제표가 물론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반기라 하지만 약간의 몇 가지 조정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유명한 기업들이 전기 대비 경영 성과가 어땠다. 그 경영 성과를 말할 때 아마 영업이익률을 얘기할 거예요. 영업이익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반기 재무제표를 발표를 왜 그렇게 하느냐. 온 국민이 국가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서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진짜 관심이 높은 사람은 투자자들이에요. 예. 삼성전자 주식을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대중 또는 외국의 투자자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반기 이익을 가지고 연간 이익을 예측하는 데 쓸 수가 있어요. 연간 이익을.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산 이유가 연말에 삼성전자는 해마다 예를 들어서 배당을 한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배당을 얼마 정도 연말에 가서 실현을 해야지라고 예상을 했는데, 반기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발표한 것을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반으로 줄어들었네, 이익이. 그러면 우리가 배당이라는 것은 주주들에게 이익이 난 것을 나눠주는 게 배당이에요. 이익이 100만큼 날이라고 보고 나는 투자를 했는데 발표를 한 거 보니까 50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배당 금액이 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걸 뭐예요? 그런 것을 확실하진 않지만 연간 이익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예측가치라 한다. 그 예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시에 정보가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예측가치하고 지금 피드백가치 말고 그 뒤에 여기 적시성이 딱 따로 붙어 있죠. 예측가치하고 적시성이라는 말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동떨어져 있는 특징이 아니에요. 이게 예측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첫째 조건이 그 정보가 적시에 전달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 경영성과 발표를 7월 달쯤 하는 게 아니라
한 10월 달쯤에 했다고 볼까요? 한 3달 지나서. 그러면 이제 결산일이 얼마 안 남았어. 예. 어떤 피드백을 하기에 좀 늦어버렸어요. 판단 다시 해가지고 이거 삼성전자 주식에서 다른 요새 북한하고 사이가 좋으면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북한에 엄청난 건설을 할 거니까 건설회사가 앞으로 더 유망할 것 같다. 그럼 건설회사 주식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주식이라는 게 한 주 소량이면 금방금방 팔리겠지만 대량으로 가지고 있으면 처분하는 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처분해 나가면서 내가 바꾸려고 하는 다른 투자 종목으로 갈아타는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늦게 하면은 그런 피드백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적시성.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예측가치. 예측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줘야 돼요. 미리. 그래서 7월 달이 상반기 실적을 발표하는 것이 예측가치도 있고 적시성도 아주 좋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로 갈수록 예측가치도 떨어지고 적시성도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피드백이라는 말 많이들 쓸 거예요. 저 친구는 도대체 피드백이 없어요. 이 말은 뭐입니까? 반응이 없다는 거죠. 반응. 리액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상대방한테 어떤 충격이나 어떤 의사를 줬는데 상대방이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아무 말도 없어. 대꾸가 없어요. 리액션이 없다 이거죠. 갑갑하죠. 자, 우리가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해봤더니 아까대로 기대 이익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인가 보다. 만약에 국내 경기가 전체적으로 너무 나빠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투자해도 별로 대책이 없다. 아니다 보니까 채권을 사면은 요새같이 저금리 시대에는 채권 투자를 하면은 주식보다 낫다고 하더라. 그런 만약에 정보가 있다. 그러면 채권으로 갈아타는 거죠. 주식을 다 팔고 채권을 산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피드백 가치. 자, 제공되는 정보가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순현금 흐름, 자본 변동 등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그러니까 수정한다는 게 고친다는 거잖아요. 그 고치는 게 바로 피드백이에요. 사람은 피드백이 있다는 것은요, 바로바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매일같이 지각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철수라는 학생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유가 뭐니? 상담을 딱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해결이 됐어. 그래서 그 뒤부터 철수가 이제 지각을 안 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수정이 된 거잖아요. 피드백이 조치가 잘 됐다 이겁니다. 자, 목적 적합성과 관련된 특징 3가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이것을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단답형이나 주관식으로 쓰라는 시험은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우리 이 자격 시험에서는요, 필기 시험이 있는데 객관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래 보기 중 목적 적합성과 관련 없는 것은 해놓고 1. 예측가치, 2. 피드백가치, 3. 적시성 해놓고 4는 뭐를 넣어놓을까요? 여기 신뢰성에 해당되는 표현의 충실성 이런 걸 써놓는 거예요. 그럼 표현의 충실성은 신뢰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표현의 충실성을 여러분이 답으로 찾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와요. 자,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신뢰성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신뢰성에 대한 하위 질적 특성은 뭐냐? 이게 시험에 나와요. 신뢰성에 대한 하위 질적 특성. 그러면 여기도 딱 3가지입니다.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라는 3가지
실적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위 실적 특성으로. 그러면 이것이 신뢰성하고 다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이게 다 신뢰성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표현에 충실. 표현을 충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표현을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충대충 했다는 거죠. 그러면 표현이라는 게 이제 어떤 장부를 기록한 거라면은, 예,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해야 그 충실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뭘 빼먹는 거야. 네. 예를 들면 외상매출금, 아까 A라는 고객이 외상매출금 50만 원짜리 그 양복을 사갔는데, 한 달 후에 주겠다고 해놓고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 그러면 그 외상매출금은 이제 그 사람 찾기 힘들어요. 연락이 안 되는데 뭐 전화를 받아야 뭐 돈을 쫓아다녀서 어떻게든지 이제 무슨 수를 써야긴 써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외상매출금 중에서도 그 이제 매출채권이라 하는 건데요. 우리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이거 못 받을 것 같은 외상매출금은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걸 배울 거예요. 대손 충당금으로 이제 설정을 해야 돼요. 못 받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그런데 대손 충당금이 설정을 안 해.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회사 외상매출금이 50만 원 있는데 대손 충당금은 없다. 제로. 이것은 뭐냐? 50만 원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거는 표현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 겁니다. 살짝 거짓말 친 거예요. 표현의 충실. 여기 예제에 나오네요. 여기. 자,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이 회수 가능한 것처럼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면 이 매출채권의 측정치는 표현의 충실성을 상실한 정보가 되는 것이다. 사실대로 좀 해라 이거. 사실대로. 그래야 믿을 수 있죠. 그 자료를. 표현이 충실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뭐 아마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만약에 회계 장부를 누가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딱 생각나는 게 있어. 그거 뭔가 돈 쓴 게 있는데, 그거 돈 쓴 거 장부 어디에 기록했죠? 7월 8일 날인데 막 찾아요. 없네. 빠뜨렸어. 그러면 그거 하나 딱 보고 여러분이 신뢰가 뚝 떨어지는 거죠. 이 사람 아마 다른 것도 빼먹었을 텐데 의심이 가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면 표현을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신뢰가 툭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 실수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신뢰성은 검증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검증을 해봐라. 검증. 우리가 검증하는 것은요, 우리 회계에서는요, 영수증 가지고 대부분 검증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비용을 지출했을 때, 가령 우리 회사 총무팀이 6월 말에 한 달간 수고했다고 6월 말에 어디 식당에 가서 회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식비가 아주 많이 나왔어. 100만 원이 나와가지고 비용 처리를 딱 했습니다. 그러면 세무당국에서는 정말 당신들 저 식사비로 100만 원 지출했나요? 이걸 의심해요. 의심해. 왜냐? 지출을 줄이면 이익이 많이 나니까 국가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가 있죠.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 부담하는 거니까. 근데 비용을 사실은 거기서 회식하는데 20만 원밖에 돈을 안 썼는데 그 식당 주인 보고 100만 원짜리 영수증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100만 원 쓴 것처럼 이렇게 가짜로 할 수도 있겠죠. 검증 가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세무 공무원이다 그러면 그 식당에 가서 실제로 이거 100만 원 식비로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검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판단을 해도 같은 값이, 비슷하거나 같은 값이 나오는 것, 그게 검증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면요, 모든 지출은 전부 다 영수증을 받으라 그래요. 영수증 없는 건 검증이 안 돼요. 검증이 안 돼요. 그 영수증도 문방구에서 파는 아무
판매자가 누군지 뭐 이런 그 기록도 없는 거 거기다 써오면 안 돼요. 누가 이걸 판매했고 거기에 연락처가 있고 주소가 있고 하는 또 사업자 번호가 있고 이러한 적격 증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적격 증빙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런 것들 어떤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가 동일한 측정 방법을 가지고 했을 때 다수가 측정을 했을 때 그게 유사한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면 이제 아까 비용은 영수증이면 거의 확인이 돼요. 영수증 거의 거짓말 안 하니까 영수증은.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측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데 전부 다 영수증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측정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재고금액 같은 것도 이제 그 재무제표 우리 회계정보에 쓰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가 옷가게를 아주 굉장히 크게 하는데 이천에 온 매장이 이천에 한 10개가 있어. 가게 10개를 가지고 뭐 NC에도 있고 그 앞에도 있고 뭐 구시장에도 있고 터미널 앞에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 매장 10개 가지고 있으면 재고도 엄청 나겠죠. 그래서 이제 기말에 옷 재고를 전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더니 재고가 실제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옷 재고가. 그런데 옷 재고 1,000만 원으로 하지 않고 내가 그걸 5천만 원으로 거짓말을 쳤다고 보겠습니다. 아니 재고를 왜 뻥튀기를 5배로 뻥튀기를 할까요? 하냐면은 재고를 금액을 높이면은요 원가가 매출한 원가가 줄어들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배우면 아는데 재고 금액을 부풀리면은 옷은 수량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예. 가서 누구든지 옷이 몇 벌 있는데 몇 벌 수량은 똑같아. 곱하기 얼마. 이 옷을 얼마로 볼 것이냐 이런 거예요. 이걸 5배로 뻥튀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벌당 한 10만 원밖에 안 하는 옷을 50만 원이라고 보고서 계산하면 5배로 늘어나겠죠. 그렇게 하면 매출 원가가 줄어들어요. 매출 원가가 줄어들면 이익이 많이 납니다. 이익이 많이 내면 그러면 세금 많이 내려고 이익을 많이 내느냐? 물론 국가에서는 박수 칠 일이지만은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장님이 내년에 은행 대출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는데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서 재무제표 가져오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당신 회사가 재산 상태가 어떻게 되고 영업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가져오세요. 재무제표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무제표를 대비해서 내년에 차입할 걸 대비해서 미리 어저께 내가 분식회계라는 거 말씀드렸죠? 미리 우리 회계 자료에다가 싹 분치를 해놓는 거죠. 그 옷이 10만 원짜리인지 50만 원짜리인지 나밖에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그럼 내가 그렇게 써 장부를. 그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측정하면 유사한 결론을 안 낼 거예요. 물론 옷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다른 옷가게의 사장님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검증 가능해야 된다 이겁니다. 검증 가능성. 이것이 신뢰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립적이다. 이것은 여러분 어느 편에 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중립적이지 않으면 신뢰가 툭 떨어지죠. 항상 중립적이어야 돼요. 회계 처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회계 처리를 하는데 경영자 입장에서만 한다. 경영자는요 이익을 많이 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그 기업주로부터 보너스를 받을 수 있죠. 경영자도 자기가 자기가 전문 경영인들은요 월급을 받는 거예요. 월급을.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내는 쪽으로 회계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신뢰성, 하위 실적 특성 요 세 가지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회계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는 FAT 1급의 필기 문제로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상세히 설명했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여기 다음 페이지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또 한 번.
그러면 이제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회계 정보의 제약 요인이라는 건 또 있다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예,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